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미국 무역산업 전략가가 단 한 번의 출장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여겼던 한국, 그가 본 건 수치로는 설명되지 않는 힘이었어요. 한국이 미국 관세와 공급망 재편 이슈를 다루는 미국 전략팀을 뒤흔든 이유.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산책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콜먼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산업통상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완료로 주로 백악관 산하무역전략팀과 협력해 전 세계 공급망, 기술 협력, 그리고 통상 분쟁 대응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남기는 이유는 단순한 출장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의 나라를 다녀온 뒤 제가 믿고 있던 기준과 관점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건 2025년 2월 초 워싱턴에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에 워싱턴은 보호주의적 무역 전략과 공급망 재편 논의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관세는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전략을 가르는 핵심 카드가 되고 있었죠. 중국을 겨냥한 관세 강화, 유럽과의 무역 조건 재검토는 물론 갑작스럽게 떠오른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가 갸우뚱해졌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전략적 동맹국이며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함께 지지해온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관련 부서로부터 연이어 올라오는 보고서들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한국산 배터리 모듈이 미국 전기차 산업에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거나 반도체 수출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 의존돼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산업 내재화 전략이 미국 제조업 회복 전략에 구조적 위협이 된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처음에 그 보고서들을 반신반의하며 넘겼습니다. GDP, 즉 국내 총생산 규모나 국방력, 외교력 등을 생각했을 때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협력국이지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기술력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미국 경제를 흔들 만큼인가? 하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장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제 상관인 알버트 로렌스 국장은 자리에서 손가락으로 책상 위의 서류 더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한국에 한번 다녀오게. 단순히 보고서만으론 판단하기 어렵다. 그 나라에 지금 뭔가 특별한 흐름이 일어나고 있어. 현장에서 직접 보고 판단해 와야 할 일이야. 처음엔 그냥 산업 실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데이터 확인하고 현지 시설 몇 군데 돌아보고 사진 몇 장 찍고 오면 되는 출장일 거라고요. 하지만 알버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죠. 보고서에는 쓰지 못한 것들이 있어. 숫자가 보여주지 못하는 진짜 본질을 내가 확인하고 와줬으면 좋겠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쩐지 가슴 한쪽이 찌릿해졌습니다. 어쩌면 이번 출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시험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출국 준비를 하며 저는 평소처럼 수많은 수치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비율, 기술특허 등록 건수, 반도체 생산 점유율, 전기차 배터리 수출 순위까지 제 업무 특성상 숫자에 익숙했고 그 숫자들이야말로 가장 객관적인 정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그 수치들이 완전히 설명해주지 못할 것 같은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워싱턴의 겨울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이 여행이 내 분석 틀을 흔들게 될지도 몰라.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국제공항. 피곤함이 밀려오기도 전 저는 그곳에서부터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공항의 모든 시스템은 마치 누군가가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처럼 정돈되어 있었고 입국 심사는 얼굴 인식과 자동 게이트를 통해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종이 서류는 보이지 않았고 모든 절차가 태블릿 화면을 통해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도시의 풍경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젊은 공무원 정화윤 씨는 저를 차분한 말투로 맞이했습니다. 콜먼 국장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바로 호텔로 이동하겠습니다. 내일 일정이 이릅니다. 그녀는 과도하게 친절하지도 무뚝뚝하지도 않은 아주 절제된 태도로 일처리를 해나갔습니다. 호텔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객실에 들어서자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마치 디지털 도시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고층 빌딩마다 불빛이 정돈되어 있었고 도로 위 차량들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죠. 와이파이는 연결하자마자 순식간에 작동했고 속도는 제 워싱턴 사무실보다도 훨씬 빨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게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연출은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겉모습뿐이라 하기엔 너무 세련되고 일관된 감각들이 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일정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대형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이동 중 차 안은 조용했고
저는 노트북을 열어 다시 데이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수석에 앉아있던 정하윤 씨가 불쑥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콜먼 국장님, 기술은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술이 나오기까지의 시간과 고민은 직접 경험하셔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분석가로서 수치를 쫓아온 제게 시간과 고민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었거든요. 그 한 문장이 어딘가 제 안을 건드렸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무언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단지 잘 정리된 시스템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누군가의 노력, 고민, 선택, 그리고 신념일 수 있다는 것. 차창 너머로 펼쳐진 화성의 하늘은 높고 맑았으며 그곳에서 시작될 다음 일정은 제가 믿어왔던 수치 중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경기도 화성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단조로웠습니다. 도로는 말끔했고 차 안에서는 조용한 음악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여전히 엑셀 시트 속 수치들과 그래프가 맴돌고 있었고요. 삼성 반도체, 기술력은 대단하다지만 결국 제조업이잖아. 미국처럼 혁신을 주도하는 쪽은 아니지. 솔직히 말하면 전 이 나라가 겉만 번지르르하다고 생각했어요. 화려한 성과 뒤엔 싼 인건비, 과로 노동, 지나친 학벌 경쟁 같은 왜곡된 구조가 있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가답게 거리를 두고 평가했어요. 그런데요, 화성에 가까워질수록 마음 한켠에서 묘한 긴장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제가 가진 확신이 깨질 수도 있다는 불편한 예감이었죠. 공장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제 첫마디는 이거였어요. 생각보다 조용하네요. 소음도 혼란도 없었어요. 제가 머릿속에 그려왔던 동아시아 제조기지의 전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회색빛 건물들이 나란히 서 있었고 그 사이를 사람들과 물류 차량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디서도 서두르라는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제각기, 그러나 일관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를 맞이한 사람은 이정우 실장이란 분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조용히 인사를 건넸고 이어지는 설명도 차분했습니다. 현재 3나노 공정이 진행 중입니다. 자동화율은 90% 이상이고요. 오늘은 EUV 장비 라인을 중심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3나노 공정, EUV. 제가 그 단어들을 처음 들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도 그 기술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질 만큼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그런 기술이 이 조용한 공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요. 실내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압도라기보다 어안이 벙벙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계음조차도 규칙적으로 정제돼 있었고 사람들의 동선은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장비들은 거대한 유리벽 뒤에서 돌아가고 있었고 그 곁을 지나던 엔지니어들은 서로 눈짓으로 대화를 나누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정우 실장은 말했어요. 여기선 말보다 움직임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가능한 한 오류를 줄이는 방향으로 모든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저는 말을 아끼게 되었어요. 솔직히 그 장면 하나하나가 제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생산시설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연구동을 지나던 중 젊은 연구원들과 마주쳤습니다. 대부분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이였고 흰 실험복을 입은 채 장비 옆에 앉아있거나 노트북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 중 한 명, 이름이 박주환이었어요. 그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논문보다 양산이 먼저입니다. 논리가 맞는지보다 돌아가는지가 더 중요하죠. 처음엔 솔직히 좀 무례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의 말투엔 전혀 거만함이 없었고 오히려 깊은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수년간 논문으로 검증하고 이후에야 산업화됩니다. 하지만 이곳은 기술이 논리가 아니라 실행이라는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부럽기도 했어요. 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 대신 빠르게 검증하고 바로 적용하네. 그리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이건 단지 빠른 개발이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이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상호 간의 신뢰 없이 어떻게 실험이 곧바로 생산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전날보다 훨씬 깊이 있게 다가왔습니다. 빛은 똑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달라졌다고 할까요? 이건 단지 전기와 금속이 만들어낸 도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만든 질서와 연결의 결과라는 걸 저는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충청북도 오송에 위치한 배터리 생산단지로 향했습니다. 전날 반도체 공장을 봤으니
오늘은 덜 놀라겠지? 그런 생각을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전날보다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작은 도시라 불린다고 했고 정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도로는 질서 정연했고 각 건물은 독립된 시스템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사이사이로 전기차 실험장, 대학 산학협력동, 협력업체 연구소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저를 맞이한 분은 윤혜린 박사였습니다. LG의 배터리 기술을 총괄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소개받았어요. 처음엔 조용하고 겸손한 인상이었는데 입을 여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배터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생명과도 직결됩니다. 우리는 성능보다 생존을 먼저 생각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테슬라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시나요? 윤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술의 차이보다 중요한 건 전략입니다. 미국은 모든 걸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죠. 하지만 우린 연결을 택했어요. 생태계를 만들어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생태계라는 단어는 저에겐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었습니다. 기술과 생태계, 공장과 생존? 미국에서라면 기술은 소유하거나 팔거나 이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은 함께 움직이는 생물처럼 기술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윤 박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이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기술을 숫자로만 평가해 왔습니다. 전력 효율, 단가, 수출 비율. 하지만 이곳에서 제가 본 건 숫자로는 측정되지 않는 힘이었어요. 그 힘은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일정이 끝난 뒤 저는 송도국제도시를 추천받았어요. 처음엔 왜 서울도 아닌 인천 송도까지 가야 하나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하루가 이 출장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인천 대입구역에 내린 순간부터 도시의 공기가 달랐어요. 도로는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고 주변 건물들은 마치 미래형 도시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도시 곳곳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모든 횡단보도는 보행자 중심으로 자동 제어되고 있었어요. 송도에 있는 지타워를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놀랐어요. 국제기구와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 입주한 이 건물은 UN 녹색기후기금 사무소가 입주한 실제로 존재하는 글로벌 협력 허브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벽면 스크린에 송도 전체의 공기질, 교통량, 에너지 사용 현황이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 화면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도시가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컴퓨터야.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도시 자체가 철저히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건물들 사이엔 유모차가 다닐 수 있도록 넓은 보도와 자전거 도로가 병행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쓰레기통은 거리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죠? 제가 물었더니 동행한 안내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긴 자동 진공식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각 아파트와 상가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지하 관로를 통해 중앙 집화장으로 자동 이송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시 미화가 아니라 기술과 설계 그리고 생활 철학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였어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송도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였습니다. 병원이 아닌 의료 서비스 기업과 생명과학 연구소, 바이오 시밀러 개발 기업들이 함께 있는 구역이었어요. 이곳은 바이오 약품 생산과 AI 기반 진단 솔루션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한국이 K바이오로 불리는 이유를 실감하게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한 벤처기업 사무실에서 자동 진단 키오스크를 체험해보기도 했어요. 혈압, 맥박, 체온, 스트레스 지수까지 3분 만에 측정되었고 그 결과는 곧바로 스마트폰으로 전송됐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일반 시민에게도 적용되나요? 답변은 이랬습니다. 네, 송도 주민 대상 건강관리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고 학교, 기업, 공동주택에서 자율 활용하고 있어요. 송도는 도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활 실험실에 가까워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알게 되었어요. 이 도시는 기술이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사람을 위해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롯데몰 송도점을 방문했어요. 식사를 해결하려 들어간 스마트푸드존에서 뜻밖의 체험을 했습니다. 입구에 설치된 디지털 키오스크에서 음식을 주문하자 서빙 로봇이 음식이 담긴 트레이를 제 자리로 가져다 주었어요. 단순한 재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시스템 덕분에 음식이 오배송 없이 정확하게 신속하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효율성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또한 몇몇 음식점은 조리 데이터에 기반의 칼로리와 영양 정보를 AI가 자동 제공하는 메뉴판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헬시 불고기 샐러드라는 메뉴를 주문했어요. 고기는 스마트 그릴에서 자동으로 굽히고 채소와 소스는 미리 입력된 데이터에 따라 계량되어 나왔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연령대에 맞춰 나트륨을 조금 줄여드렸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곧 이해가 됐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식문화 혁신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헬스푸드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지만 한국은 도시 전체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송도의 센트럴파크를 걷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주는 감정은 여전히 낯설고 경이로웠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유모차를 미는 부모들, 잔디밭에서 요가를 하는 사람들, 그 모든 풍경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기술과 어우러져 있었어요. 송도라는 도시는 기술이 삶에 녹아드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건 거대한 혁신이 아니라 일상의 틈새를 메꾸는 섬세한 설계였어요.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앉아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기술 강국의 모습이 아니야. 한국은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향하고 있어.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저는 보고서의 제목을 떠올렸어요. 한국, 관세로 흔들 수 없는 시스템. 이건 단순한 멋진 말이 아니라 제가 직접 보고 체험한 하나의 진실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곧장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이상하리만치 마음은 맑고 고요했어요. 손에 쥔 펜이 무거웠고 빈 보고서 초안 문서창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부터 써야 할지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어요. 보고서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관세로 흔들 수 없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입니다. 그 문장을 쓰고 잠시 멈춰 앉아 있었어요. 기술 보고서 치고는 너무 단정적인 말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돌이켜보면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써온 수많은 보고서는 대부분 수치와 통계로 채워졌습니다. 시장 점유율, GDP 성장률, 수출입 밸런스 같은 숫자들로 미래를 예측하고 가능성을 평가해왔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것들은 숫자가 아니라 눈빛, 질서, 속도 너머의 철학이었습니다. 화성 반도체 라인에서 오창의 배터리 생태계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송도에서 만난 그 도시의 질서와 체계 속에서 저는 기술이란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의 신념과 누적된 시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보고서의 중반부에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을 썼습니다. 왜 기술이 잘 돌아가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기술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가에 대한 고민이 담겼어요. 송도에 설치된 진공식 폐기물 수거 시스템이 단순한 편리함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생활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고의 산물이라는 것을 저는 늦게서야 알게 됐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에서의 체험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술이란 그 자체로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기술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뒷받침될 때 진짜 힘이 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도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만들고 파는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설계된 문화이며 오랜 시간과 신뢰가 축적된 구조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방식의 시스템이다. 보고서를 마친 뒤 상사인 레오니드 체스터필드 국장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보고서 표지를 넘기며 말했어요. 에단, 자네 한국에 너무 빠진 건 아닌가? 그 말투엔 비꼬는 듯한 기색이 묻어 있었지만 저는 잠시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시야를 잃은 겁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고 그는 보고서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짧은 반응 안에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보고서는 전략팀에 공유되었고 백악관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회람됐습니다. 그 보고서가 단순한 기술 보고서가 아닌 시선의 전환을 담은 문서로 받아들여졌다는 피드백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여느 때처럼 무겁고 잿빛이었지만 제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내 안에 오래도록 굳어있던 프레임이 한번 부서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시야가 자라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바꿨습니다. 그건 단지 나라 하나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기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란 어떤 형태여야 하는가에 대한 제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과정이었습니다. 전에는 기술을 성능과 효율, 경쟁력으로만 평가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기술의 진짜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조용히 사람들 사이에 스며들 수 있는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일상을 지지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이뤄낸 나라가 아니라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과정 자체를 섬세하게 설계한 나라였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친 배려 깊은 시선,
지하철에서 흘러나오던 안전 안내 방송, 건물 입구에 있던 저소득층 대상 무료 온풍 서비스 안내문 하나까지도 그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는 거대하고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하고 단단했고 섬세하고 철학적이었어요. 정확히 그런 점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할 진짜 경쟁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가장 감동받은 건 거대한 기술력도 화려한 수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같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낸 질서, 신뢰, 연결, 배려의 방식이었습니다. 보고서가 세상을 얼마나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시야를 바꿨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출장의 의미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저는 예전처럼 숫자만 보며 나라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제게는 가장 큰 배움이자 가장 값진 성과였어요. 저는 한 도시의 질서에 감탄했고 한 나라의 방식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오래도록 저 안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용히 쌓아올린 한국의 힘이 전 세계인의 시선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일상 속 숨은 힘, 함께 느껴보셨다면 그걸로 오늘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겠죠. 감동 산책은 다음에도 마음에 닿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